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에 못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엄청 좀 추워가지고 뭐 사계절 새벽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추위가 느껴지면 이불에 더 있고 싶죠. 어제 신문도 없이 아침 인간이 북극 자기장을 감지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북대 최권석 교수 팀이 진행했고요. 젊은 남녀 20살에서 33세 남녀 20명을 뽑았고 총 40명이죠. 두 상태로 나눴는데 정상적 식사 상태하고 18시간 금식 상태. 제가 18시간 동안 공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회전 의자에 앉혀서 돌리고 북쪽을 찾아라. 이걸 반복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금식 직후에 18시간 금식 직후에 초콜릿을 먹어서 이건 꼭 이제 초콜릿이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공복이 끝나고 나서 뭔가를 먹거나 아니면 먹는다는 기대감. 이때 제가 두뇌에서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뇌과학 책에서 읽었는데 그때 남성이 이 자북을 잘 찾아냈다. 그런데 금식하지 않고 평소처럼 식사한 경우에는 남녀 모두 자북을 찾지 못했다. 그 다음에 푸른색 빛이 있을 때 자기 감각이 잘 작동하더라. 그러니까 푸른색 빛이 글쎄 새벽빛일까요? 뭐 그건 좀 넘어가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어제 말씀 못 드렸던 게 금식한 남성이 눈을 감고 있을 때 자북 방향을 더 잘 찾더라. 그러니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일단 명상을 하는 것.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고 어제 연결시키지 못했던 게 하나가 더 생각났는데 일본의 관상쟁이 얘기예요. 먹는 것을 초라하게 단촐하게 먹으면서 선행을 하면 타고난 뭐 운명도 예를 들어 수명이 짧다, 망할 운명이다, 그런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어떤 수행하고 선행인데 이 수행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뭐냐면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의 단식에 가까운 소식이죠. 하루에 왜 콩 3쪽만 먹고서 수행을 했다는 그 진표율사라는 분도 있죠. 굉장히 적게 먹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까? 그리고 선행을 하는 상태에서 왜 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까? 이것을 평행우주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소식과 수행 상태, 명상 상태, 어떤 경건한 상태로 산다는 거는 양자 정보랑 연결이 되면서 훨씬 더 바람직한 자기 미래를 위한 선택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북극, 진북, 트루노스라고 하죠. 자북, 진북 아무튼 포함해서 정말 자기가 이 흐린 세상에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민감해진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운명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선행을 함으로써 운명이 바뀌는 거는 선행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그 마인드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선행이라는 것은 에고를 없애는 어떤 노력의 일환이고 그것도 수행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서행이 자비행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에고를 낮춤으로써 어떤 진정한 우주가 바라는 인생, 신의 뜻, 그리고 자기가 타고난 기질과 성격과 팔자를 10분 발휘한다 그러죠. 그런 감각이 역시 살아난다. 그래서 그 예전에 운명을 바꾸는 책들에서 어떤 소식, 단식, 수행, 선행 이런 것들이 자기 타고난 사주 팔자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먹는 걸 좀 줄이시고 저축을 해서 제 그림값이 이제 조금 올라버렸는데 호당 10만 원으로 올라버렸는데 제 그림을 사겠다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뭔가 평행우주적으로 한번 뭔가 갈아타는 그걸 이제 트랜서핑이라고 했거든요. 트랜서핑에서는 뭔가 다른 물결을 탄다라는 뜻이거든요. 트랜서핑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여기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제 삶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본 사람들은 저 새끼는 뻔뻔하게 먹을 거 줄이고 지 그림 사라고 한다고 아마 이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사전에 지난 8년간의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점점점 이제 레임덕에 빠져 들어갈 때가 됐는데요. 예. 저번에 청와대 모든 직원에게 축적의 길이라는 이정동 교수의 이 책을 선물을 하면서 했다는 멘트가 말이 너무나 정말 좀 한심하다. 정말. 그간 산업화 시대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국면이었지만 4차 산업시대에는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이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표준을 주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 번째 멘트는 제가 인정합니다.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다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 간에도 4차 산업혁명기에는 어떤 동일한 선상에 섰다. 뭐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측면이 더 강화됐다. 보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멘트가 이제 완전히 좀 깨는 멘트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표준을 주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데요. 이게 너무 기술적으로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닌데 하는. 왜냐면 저는 축적의 길을 두 권을 다 읽었거든요. 이정동 교수가 펴낸 거를 다 읽으면서 제 관점은 뭐였냐면은 대한민국은 축적에 실패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그 책의 주제는 축적을 해야만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데 제가 읽은 결론은 대한민국은 축적에 실패했다예요. 우리는 그 무엇도 이 빠른 성장 시대에 그 무엇도 축적하지 못했구나. 일본은 가업이라도 승계해서 뭔가를 이렇게 축적을 하죠.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앞선 발언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식의 축적의 길을 모색해 봐야 된다라는 중간 멘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뜬금없이 우리는 동일선상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표준을 주도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니 결론을 내리면 뭐하냐고요. 축적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좀 약간 연극적인 멘트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축적의 길 읽어보세요. 계속
읽으면 아 대한민국은 축적에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굴복한 것 같아요. 기득권에 새로운 제시를 못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정권의 수소 경제를 현대자동차하고 띄우는 문제도 뭐 예타 면제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기득권하고의 이제 굴복 내지는 타협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산업은행 회장이 하는 이런 발언들, 뭐 이렇게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구조조정 필요성 낮아 이런 어떤 산업은행장들의 그러니까 이런 발언, 그러니까 은행하고의 아시죠? 기업하고 대출을 해줌으로써 뭔가 이렇게 그 커넥션이 있거든요. 뭐 글쎄 뒷돈은 어떤 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저는 20년 30년 장기 불황기에는 잘 사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못 사는 사람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못 사는 사람들이야 원래 못 살았으니까 조금 힘들어지는 거 뭐 괜찮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대한민국 리더들이 못 살게 되면 어떡하냐. 20년을 대비할 돈을 챙겨야지. 우리 대기업이 망하면 어떡하냐.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둬야지. 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느낌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도 한 가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뭐냐면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작년 9억 9,7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감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직원 9%를 감원한 데 이어 7%를 또 감원해서 총 6,750명의 근로자를 해고했다. 그런데 지금 수소차, 전기차 경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공장을 늘리고 뭐 이런 느낌들이 나중에 안 팔릴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없는 걸 알면서도 왜 아파트를 짓죠? 그래서 막 되게 분위기 띄워가지고 아파트 팔잖아요. 개발 호재 신문에 막 그 언론이랑 손잡고 신문에 띄워가지고 아파트 분양가 높게 해가지고 팔고. 왜 그러죠? 일단 돈을 챙기고 보자는 거죠. 개미들한테. 그런데 이런 어떤 국가 사업이라는 것은 뭔가 현찰을 챙기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뭐 정확히 모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장기 불황에 대비해서 돈을 챙기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지금요 젊은 10대 20대들이 가상의 캐릭터랑 연애를 하는 그 연애 게임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캐릭터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카톡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한 친구가 나 여자친구 생겼다. 프로포즈도 했어. 그러니까 축하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야. 얼마나 사실적인데. 내 전화나 잘 받아. 이런 식의 카톡이 지금 여기 떴는데 이게 허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인공지능 가상 캐릭터도 이 정도의 파괴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닮은 로봇이 나왔을 때는 미래 사회의 이 어떤 인공지능의 그 어떤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엊그제 어떤 기업
회장이 10년 내에 100% 직업이 변화한다는 그 발표를 했거든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직업이 크든 작든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엊그제 아마 오늘 신문에 나왔겠죠. 나중에 한번 그 기사를 제 눈에 띌 거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삶이 게이머하고 있고, 제가 미래 경제는 현실 경제하고 가상 경제로 5대5로 나눠질 거란 그 얘기도 전부터 했잖아요. VR과 게임과 관련된 경제가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지금. 미래 세대는 거기서 돈을 쓰고 거기서 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게임 아이템에 돈을 쓰는 거는 0. 몇 %일 겁니다, 아마. 1, 2%도 아니고. 그 정도로, 강력해진다. 특히 M4 세대들이, 우리나라 M4 세대들이 지금, 연애, 결혼, 출산, 집 다 포기하고, 게임 캐릭터하고 연애하면서 위안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만든 측면도 있고요, 한국을.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걸 어떻게 한번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번 이 동력을 써보자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제 강의에서 해왔던 겁니다. 제가 약 10일치 신문을 어제 동시에 봤어요. 근데 어제 한 가지 느낀 게, 제가 지하실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신문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공간의 문제였더라고요. 신문을 들고 이제 제가 여기 이사를 하기 위해서 여관방을 3달을 잡았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 이제 소파도 옮겨서 하나씩 옮겨야 되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잠잘 자리가 사라지고, 저쪽은 공사 중이니까 잠잘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관방을 아주 싼 거를 석 달 동안 이제 하나의 정비 기간인 거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는 어느 정도 온도가 높잖아요. 여관은 거의 여인숙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외투를 벗고 이제 뭐 이렇게 몸이 좀 편안한 상태로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침대 위에 신문을 딱 펼쳐놓으니까 신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신문 비전을 하기 힘들었던 게, 그 으슬으슬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몸을 움직이게는 만드는데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보게 만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신문을 보면서 김일권 형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왜 신어와 별자리 연구하는 그 형이 서울대 생물학과인가 생물교육학과인가 83학번인데 공부할 때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가장 고통스러운 게 손이 시려운 거거든요. 붓을 잡아야 되는데 손이 시려우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물론 그 겨울에 예전에 차일만 화가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알코올로 원인가 알코올로 이렇게 붓을 빨면서 유화물감으로 야외 스케치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추운데도 이제 덜덜덜 떨면서 밖에서 야외 스케치를 하는 화가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김일권 형도 예전에 이제 입시 공부를 할 때 집안이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집안에 난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옛날 전기 밥솥을 이렇게 의자 밑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전기 밥솥을. 그래서 가동을 해요. 전기 밥솥을. 그래서 담요를 이렇게 뒤집어 써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물만 내놓고, 그럼 이제 의자 밑에서 전기 밥솥의 온도가 이제 그 담요 안을 꽉 채우게 되죠. 그리고서 뭐 눈으로 보다가 얼른 책 넘기고 또 보고, 또 얼른 체크하고 또 책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우면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추워지면은. 기온이 올라가면 또 머리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관방에서 신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낮은 기온이 문제였구나. 물론 이제 의지력의 문제도 있지만은요. 자, 그런 어떤 육체적인 안정,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이 있어야지 이제 회사의 성과가 오르고, 그 다음에 창의력도 좋아지는, 그것에 관한 책을 쓴 저자가 나왔는데, 책 제목이 두려움 없는 조직이에요. 두려움 없는 조직. 이분의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잠깐만, 커버 스토리에 제프 슈마우라는 BCG 창업자가 한 말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제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은 엄청난 기술이면 틀림없지만 나는 그것이 화폐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것은 아무런 바탕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가상화폐하고 비트코인은 더 강력한 기득권이 만들어내는 가상화폐로 약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가격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했죠. 제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민중의 힘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힘을 이제 너무 무시한 발언인 거죠. 저는 한 5%, 10%는 가치가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번역본 커버가 안 나와 있어요. Fearless Organization이네. 원제가 두려움 없는 조직.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상명하복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꺼리게 되니까, 이 질문이라든가 말하는 걸 꺼리게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두뇌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까지 저하시키는, 조직이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fearless, 두려움 없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이고, 내가 어떤 의사표현을 해도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 사회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신뢰 같은 것이 바로 축적이에요. 축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 자본이에요. 축적의 길. 이게 심리적인 축적, 문화적인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축적을 위한 노력이 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제가 그림을 팔아서 바로 거기에 한번 이바지 해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문화복지재단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축적이 한국에 지금 분위기가 필요하다. 일신이라고 그러죠. 한번 뭔가 그런 전환이 필요한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리더의 어떤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리더의 겸손함 정도로 해결이 안 되고요. 서번트 리더십으로 완전히 가야 돼요. 이 정치인들은 내가 국민의 노예다, 국민의 인공지능이다, 국민의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업의 리더들도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선 내가 직원들부터 챙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뉴스예요. 이제 여관방에 들어가서 YTN 사이언스를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가성비하고 가심비 다음에 나오는 게 컨셉 수업이라는 거예요. 컨셉 수업이. 컨셉. 나는 어떤 컨셉에,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던데? 개념 수업인데, 아무튼 개신비라고 하던가? 그래서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소성, 가신비, 개신비. 이게 개신비가 컨셉 수업이에요. 컨셉 수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 불경기가 오기 때문에 건물도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라고, 건물에 문화를 입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왜 수원시청 쪽에 제 화실 제공해 주는 분 그 이야기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에어비앤비에서 미술관이랑 손을 잡고 고호 예방을 출시한 거예요. 고호 예방. 그러니까 고호 예방 그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그림하고 정말 똑같이 방을 만든 거예요. 컬러라든가 창문, 벽에 걸린 그림까지. 이거 보세요. 이게 구분이 거의 안 될 정도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막 나 고호의 방에서 잤다, 이제 SNS 올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인스타그램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고호의 방에서 자려고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는 거야. 줄을 이렇게. 그래서 시카고 미술관이랑 손잡고 했구나. 그랬는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여파가 미쳤느냐. 시카고 미술관에서 고호의 방이라는 걸 주제로 특별 전시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이제 그 SNS를 많이 본 사람들이 고호의 방이라는 또 그림을 보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역사상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전시에. 이렇게 시너지가 나버리는 겁니다. 건물이라 할지라도 스토리를 입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개신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이상하네. 개신비라는 게 네이버에 검색이 안 되네. 그럼 제가 순간적으로 만든 말인가? 컨셉 소비, 개념 소비, 경험 소비 이런 게 요즘에 뜨거든요. 굉장히 적절한 말인데, 개신비. 잠깐만. 컨셉 소비, 개념 소비, 개념 힐링. 아무튼 개념하고 컨셉이란 말이 지금 굉장히 요즘에 경제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쨌건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개신비란 말이 떠올랐어요. 가성비에서 가신비로 갔다가 개신비로 옮겨간다. 또는 개소비, 개념 소비, 컨셉 소비, 컨소시엄, 이걸로 뭐 하나 말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체험 소비, 개신비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어떤 종류든 간에 그것이 미술품이든 건물이든 식당이든 또 자기 자신이든 간에 개념과 컨셉이 없으면은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라져버린다. 지금 매일경제 비즈에 괜찮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확실히 빨라요. 왜냐면 컨셉을 바꾸지 않으면 기업이 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인문학을 기업들이 야 이래야지 살아남아, 이래야 살아남아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인문학을 느끼거든요. Outward Mindset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사보고 싶진 않아요. 이건데 Outward Mindset. 자, 상호 협력하는 행동으로는 오래 못 간다. 마음가짐을 바꿔야만이 진짜 혁신이 일어난다. 이 책의 핵심이.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그 마음에서부터 마인드셋이 바꿔야만이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하자 행동 변화를 리더들이 추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한 단계 더 우리 마음에 접근하고, 저는 잠재의식하고 영혼을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제 그림을 얘기하잖아요. 이 그림이 왜 그 수원시청에 이제 120평제 작업실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분의 아는 그분이 이제 누구를 선물할 어떤 일종의
선물 반, 구매 반, 돈을 모아서 반반씩 모아서 지금 그리고 있는 화천대유인데, 근본적인 마인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뭐랄까 자기 주변에 이렇게 그 공간이 됐든 그림이 됐든 책이 됐든 아니면 명상,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식과 단식도 약간 그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선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밀레니얼 세대 미래의 소비자들도 못 잡고, 그리고 이 불경기에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아까 18시간 공복한 남자가 북극의 자기장을 느낀다고 했죠. 근데 그게 제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장에 민감해진다라는 것은 그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그 책 한 근태의 책을 얘기하면서 제가 모든 고수들은 촉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스타트업 성공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타이밍. 때를 놓쳐버려요. 때를. 지금 이걸 할 때가 아닌데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민감성이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욕심이 많고 많이 먹고 그리디하고 이러면은 타이밍을 잘 못 잡는 인간으로 평생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자기가 조절을 못 해버리는 거죠. 약속 시간을 계속 어기게 되고, 신뢰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림을 전달하겠다는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또 지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시간을 점차 늘리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만이 타이밍에 민감한 인간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고요. 익산에서 열심히 국회의원의 꿈을 꾸면서 활동하는 어떤 형한테 전화가 왔네요. 자, 교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 즐기는 곳이다. 에서 상징적으로 나오죠. 뭐가 나오죠?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실에서. 학교 교실에서. 잘하고 있는 건데, 이런 혁신학교가 이제, 여기가 서울 세곡중학교네요. 스마트실. 세곡중학교 스마트실에서 가상현실을 학생이 체험하고 있는 거죠. 교실에서 스포츠 게임을 즐기기도 한다. 이렇게. 그런데 항상 예전에 그 간남에서 코딩 교육이 유행한다고 할 때 제가 했던 얘기인데, 4차 산업혁명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축적의 길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걸로 내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4차 산업혁명과 안 맞는다니까요.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키워나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360도, 6400도 방향으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는 혁신학교를 점차 늘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서울시인가? 서울교육청, 서울시겠지. 지금 왜냐면은 대안학교를 박원순 시장이 선언을 했거든요. 교육부랑 우리는 한번 대안학교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럼 경쟁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시에서도 대안학교 경쟁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기업이 하나 더 나오면 좋겠네. 기업이 대안학교를 또 해야 되고, 또 민간이 대안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대안학교를 나중에 운영을 할 건데,
저는 시, 교육청, 기업 대안학교하고 또 다른 대안학교, 민간에서 출발한 한 예술가가 꿈꾸는 그런 또 다른 대안학교를 한번 경쟁을 해보려고 그래요. 기존 교육체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장이 다양해져야 되고 어떤 이끌어가는 그 주체 세력이 다양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덴마크에서 왜 나치의 피해를 입었던 덴마크 정부에서 우리는 나치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학교까지 허가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대안학교를 하겠다 해도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교육 다양성에 대한 그 허가를 해주는 그 원칙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다양성을 포용하는 원칙이. 물론 성공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나치 교육이 성공을 못하죠. 아주 소수만 거기서 이제 소수 뭐 독일인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온풍기를 끄고 왔어요. 이게 온풍기의 문제가 뭐냐면 실내 산소가 부족해져요. 실내 산소가.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지만 먼지가 덜 들어오면서 동시에 덜 들어오는 게 산소도 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면 체내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고 체내 산소가 부족해 되면 어떻게 되죠? 뭔가 소독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태워서 없애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산소가 그 역할을 하니까 소독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암 발병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몸에 산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늘 이걸 하면은 이게 부족해지고 이 균형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야크시바에서 곧 나가겠지만 제가 지금 제 유튜브에는 안 올렸어요. 야크시바랑 분리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우리가 하면서 굉장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실내 산소량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을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산소 발생기까지 뭐 가습기하고 미세먼지 제거하는 그 공기청정기하고 산소 발생기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실내에서. 그럼 전기를 또 많이 쓰게 되죠. 그럼 또 이제 석탄 발전소에도 전기를 또 많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 엘리시움처럼 점점점 보편적인 환경은 나빠지게 되고 돈이 있는 사람만 더 좋은 환경에서 부자 엄마 아빠가 많은 학교는 아주 공기가 청정한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주죠. 학교에다가. 거기서 미세먼지가 아무리 와도 실내 체육관에서 뛰어놀아요. 애들은. 아주 그 괜찮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 학부모들이 돈을 투자해서. 근데 그거를 전체 공교육이 확산할 수는 없어요. 실내 체육관을 어떻게 다 만들어줘요. 공기청정 시설이 있는. 돈이 안 되는데. 엘리시움화 돼가는 거지.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그 직전 버전이 엘리시움이에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는 뭐냐면 지구를 떠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고 지구를 떠나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엘리시움이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완전히 그 환경적으로 공간이 나눠지더라. 여기는 이제 빨리 죽어도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고 여기는 우리는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양극화되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뭔가가 변화를 우리가 또 직접 만들어야 되고 또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주 그 수풀이 우거진 동네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경상남도로 이사를 갈까
하는 생각 들면서 우리 고향 얘기 잠깐 할게요. 이제 고향이 장흥이잖아요. 우리 장흥군에서 안중근 의사 관광 자원화 사업을 약 75억 정도. 여기는 70억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장흥에 있는 형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75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메모리얼 파크에는 독립운동가들 안창호, 윤동주, 김구 등 애국지사들의 자료까지 이렇게 해서 일종의 우국지사, 애국지사의 어떤 메카를 만든다. 뭐 우리 장흥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 장흥에서 왜 안중근 정남진의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고 큰 동상이 있고 석상이죠 석상. 그다음에 애국 탐방로를 만들고 애국지사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고 역사 체험 교육 공간을 왜 만드느냐? 그때 장흥에서 이제 어떤 안씨가 직계는 아니고 안중근 의사랑 어떤 안씨 문중이 죽산 안씨라고 나오네요.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최초로 모십니다. 대한민국 한국인 중에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안의사 위패를 모실 수가 없었겠죠. 해방되자마자 안의사의 위패를 모시고 사당을 꾸리고 제사를 지낸 게 바로 장흥이에요. 장흥에 있는 어떤 안씨가 그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와 장흥이 어떤 굉장한 잠깐만요. 순응한 씨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조차 지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장흥읍에 살던 유림 안홍천 씨가 안의사 사당 건립에 나섰다. 죽산안 씨 일문과 뜻을 같이 한 유지들도 성금을 보태 1957년 사당을 세웠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해동명월이라는 글을 내렸다. 그래서 그 사당이 해동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해동아 듣고 있니? 제가 이제 대학 후배 중에 해동이라고 윤해동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 웅변 대회를 나갔잖아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써주는 원고를 외워가지고 웅변을 하거든요. 어쨌건 그것도 교육이 됐겠죠.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그 암기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웅변 A4로 한 7장 되던가.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제가 웅변 대회를 많이 나갔는데 뭐 큰 상은 못 받았고 장려상 정도. 예, 동료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책으로 써낸 치과 김동호 원장 이야기. 야, 제가 과잉의료, 과잉진료 이렇게 그냥 견딜만한 것을 질병이라고 규정짓는 것 그런 책들을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 치과에서까지 1월이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자, 볼게요. 치과 과잉진료의 문제점. 충치라는 것은 진행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또 치료를 해도 썩기 쉽고 해서 충치 치료를 마구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충치 치료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충치 치료를 해버리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과잉 충치 치료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기 애를 먹고 있는 이빨이 하나 있거든요. 치아의 크기가 줄어들어 버려요. 이제 충치 치료 해보면 줄어들으니까 교합이 안 좋아지게 되고 물론 충전시키면서 하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금을 만약에 떼우면은 금이 오히려 치아에 균열을 더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치료까지 가야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치아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야? 잠시만요. 뭐 물 좀 끓여놨는데. 네. 커피 내려서 먹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 기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카누 커피 타서 먹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이 김동호 원장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치아를 뽑는 행위는 장기 족출과 같다. 장기 족출과 같을 정도로 이 이빨을 더 빨리 뽑는 쪽으로 지금 전체 치과 치료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치과 과잉 진료, 치과 과잉 치료에 대한 책을 펴낸 건데 치과 의사도 모르는 진짜 치과 이야기예요. 치과 의사도 모르는 진짜 치과 이야기. 책 표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빨 교정이라든가 충치 치료라든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내과라든가 외과라든가 특히 디스크 수술이라든가 갑상선 수술이라든가 그 굉장히 과잉 진료가 심하다라는 거를 안과까지 그런 적이 있었죠. 안과 시술까지 과잉 진료가 심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치료들은 많았는데 치과까지 1월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도. 야, 치과에서 오히려 이빨을 더 망치는 방식으로 지금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지금 하나씩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요, 책이 나온 다음에 자기 친구들한테 책을 줄 수가 없었대요. 치과 의사한테는. 요거도 먹을 게 뻔하니까.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 책을 읽게 되면. 그래서 요즘은 80대까지 치아 32개를 다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아시죠? 뭐 2080 칫솔 치아 이름이 정해진 게 80세까지 그대로 20대 치아를 가지고 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읽어보고요. 이 사람이 왜 책을 썼냐면 자기가 20대 후반에 이제 자기도 이제 제대로 된 치과 의사가 되기 전에 자기가 치과 치료를 받았대요. 자기가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치아 배열이 안 좋았대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좀 치아 배열이 안 좋아요. 이게 남방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이제 치아 배열이 더 좋죠. 북방계가. 한국은 북방계와 남방계가 이렇게 6대4로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얼굴이 보면 남방계 약간 일본인을 많이 닮았거든요. 저는 북방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치열이 좋아요. 이렇게 교합도 잘 되고. 근데 남방계 쪽에 이상하게 치아 배열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정을 했는데 그때 치아 배열을 바꾸면서 치아를 갈아냈대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때 그 의사가 너무 가한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래서 지금도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치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이 부정교합이 있다거나 치아 배열이 안 좋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을 하는 건데 교정을 하다가 평생 일을 시리게 만들었어. 그럼 삶의 질이 뭐가 더 나쁜 거예요? 아픈 게 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가 개선을 할까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치과 의사가 연수를 받을 때 그 연수 내용 자체가 발치 교정을 하면 환자가 더 예뻐진다라는 내용만 있다는 거예요. 그 발치 교정이라든가 막 갈아내고 교정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의 문제인 거죠 이게. 치과의의 그 연수할 때 그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과 대안 치료를 그런 과정을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대학병원에서 아니 그 치과 그 학교에서 또는 그런 수업을 열어도 인기가 없대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발치하고 막 심각하게 이빨을 치료해야 돈이 많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가급적 이빨을 조금만 건드리면서 이 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막 활동을 하고 해도 안 모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치과가 망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료 경쟁 시대에는, 지금이 의료 경쟁 시대라는 것이죠. 이제 아픈 환자 뺏어가기 경쟁이 있다는 거죠. 안 아픈 사람도 막 아프다고 해가지고 지금 병원비를 뜯어내는 그런 경쟁이라는 거죠. 의료 경쟁 시대의 환자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의료사고 등 의원성 손상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사람. 마지막 문구.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지금 환자가 공부하지 않으면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한테 당해버려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의사들의 삶의 그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환자가 많아져야 되니까 과잉 진료를 해야 되는 거죠. 환자가 많아져야 돼요. 최근에 이제 그 책을 제가 보고 싶은데 환자혁명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 야크시바에서 소개한 건강 독서혁명. 둘 다 혁명으로 끝나네. 환자혁명, 건강 독서혁명. 그다음에 치과에서도 모르는 진짜 치과 이야기. 이 3권 정도는 진짜 한번 사서 비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이빨 안 좋은 집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치료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이빨이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편이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80세가 됐는데도 정말로 2080입니다. 딱 하나인가 임플란트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치아의 어머니가. 임플란트 했다던가 뭐 쪼개져가지고 이빨이 아무튼 좀 길어졌는데요. 눈이 크고 턱이 갸름한 사람은 이게 이빨이 박힐 공간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배열이 이상해지는 거고 저처럼 눈이 작고 이렇게 턱이 큰 북방개는 이빨이 박힐 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삐져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북방개와 남방개의 치아 배열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구나. 뭐 그런저런. 예전에 왜 한국인의 얼굴인가 그 사람이 강의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 이제 북방개 남방개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죠. 이제 끝으로 이제 좀 따뜻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전처의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미술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내 휴대폰에는 고시로 돼 있는데 풀고 나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딸이 수행평가 때 그랬다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네. 실력이 지금 엉망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지금 실기 실력으로 수도권 대학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원시청 쪽에 이제 그 120 병화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루 만에 들어가겠다고 한 이후에 거의 한 70%는 딸 때문인데 얘를 이제 고3 때 제가 크리틱 지도하고 이제 미대 입시 지도를 좀 직접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수원시청역까지 안산에서 얼마나 걸리냐 하니까는 얘가 아까 시간을 계산을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대. 버스 한 번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고3 되면은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내가 뭐 이렇게 그림을 가르친다기보다는 크리틱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떤 기법을 더 써야 되고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이게 이론이 깨야 되거든요. 그림이 좋아지려면 보는 눈이 좋아져야만이 그림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입시 미술은 상당히 그 창의력하고 컨셉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놓고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입시 미술은.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수원시청, 어차피 저는 내년 3, 4월부터 사실 이제 일작업장이 수원시청으로 옮기는 건데요. 내년 한 겨울방학 때는 안 될 것 같고, 내년 고3 되면은 이제 제가 미대 입시를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2014년 9월 10월쯤에,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마지막으로 보고 지금까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5년이 됐죠.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 6년 만에 보는 거예요, 딸을.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이제 고리들을 딱 치면은 이제 밑에 이제 제 딸 윤은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참 사연이 많습니다. 그게 제가 정말 성명학 책을 예전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공부를 또 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주, 주역, 성명학 다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카 이름 하나 하고 제 딸하고 아들 이름 이렇게 지어줬는데 이게 이름이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얘는 제 딸은 이름에 오행상 시옷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디귿이 들어가는 게 디귿이 들어가는 게 그 오행을 보완해주는 음성이에요, 얘한테. 제가 그림도 지금 그 개개인의 오행을 보완해주는 컬러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어떤 좀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태양 그림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어떤 그 좀 잠재의식을 좀 이렇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디귿자가 들어갈 수 있게 고도연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제 그쪽이 그 교회 다니는 교회 쪽 집안인데 은성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소리, 복음이란 뜻인 거죠. 차라리 복음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시옷을 결국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름에다가. 얘는 디귿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에. 디귿,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새아빠가 생긴 거죠. 새아빠 성이 윤씨야. 그러니까 이름이 윤은성이 된 거예요. 고도연에서 고은성으로 바꾸더니 윤은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뭐 할 수 없죠. 그것도 자기 운명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름이 그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한 30%는 있다고 보거든요. 30% 정도는. 저는 사주도 한 40%밖에 안 된다고 봐요. 사주가 40%고 이름이 30%고 예를 들어서 100을 맞춘다면은 그러면 30이 남는데, 자, 사주, 이름, 그다음에 뭐 그다음은 30%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죠. 왜? 좋아. 사주, 이름이 운이라고. 지금 기술 30%는 뭐예요? 주변에 누구를 만나는가,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칠기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쌍둥이도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쌍둥이는 사주는 같지만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내린 이 퍼센트에 의하면은 6대4로 쌍둥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쌍둥이는 DNA도 같고 사주도 같지만 일란성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은 60%나 돼요. 이름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져 버리면. 그래서 이제 이 윤은성이로 이름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바꾼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제 얘가 이제 윤 씨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알았어. 빨리 바꾼 이름을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내가 네이버에 아빠가 인물 검색이 되니까 네이버에 장문의 편지를 썼어. 이렇게 거의 A4 한
꽉 찰 정도로. 여차저차 해서 좀 이상하겠지만 제 딸 이름을 윤은성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이제 네이버에 부탁을 했죠. 자기 프로필을 자기가 편집할 수 있는 그 편집 권한을 줘요. 네이버에서 인물 그쪽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검토를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안에 반영을 해주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이버에 제 딸 이름이 두 번이 바뀐 거죠. 고도현, 고은성, 윤은성으로 바꾼 거죠. 아마 고은성 때 제가 등록을 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바뀌었을 것 같네요. 한 10년 돼가요. 제가 네이버에 그 인물 등록이 된 게. 10년, 책 쓰고 나서 10년이 아니라 2010년, 12년이니까 한 8년 됐겠는데 유튜브 시작할 때하고 좀 비슷한 시기겠네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법적인 이름이 무엇이든 또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너하고 내가 어떤 관계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아빠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딸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아빠는 고영훈인데 왜 딸이 윤은성이지라고 네이버를 보면서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하고 너의 친구들이 고리들 작가를 검색했을 때 이 사람이 내 친아빠다. 이것만 증명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빨리 그 법적인 이름을 가르쳐줘라. 내가 네이버에 바로 얘기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고리들 딱 검색하면 제 딸 이름이 윤은성으로 나옵니다. 네, 이상입니다.